다음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 역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이 신동아의 최창근 기자님 모시고 중국의 문화 및 미디어 침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근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어쩌다 대만서 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중국 대만 문제 관심을 쭉 가지게 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월간 신동아의 개공 기자 제가 자격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주로 중국 대만 문제나 사회 문제 글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 올 초에 이제 공자학원이 한국에 있는 중국 스파이기관의 최천명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상대로 벌이는 중국의 스파이 공작을 다루면서 공자학원을 좀 비중있게 다뤘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한민호 공동대표님, 이은지 공동대표님 등등 만나게 돼가지고 올 여름부터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봉 교수님이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고 하고 공작은 왜 중요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대외 통일 전선 공작과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정치학인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 그러니까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식 건국됐습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가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외양상 중국도 보면 다당제 민주국가라고 자기들은 자랑을 해요. 어떻냐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민주당파라고 하는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촉진회 등등, 그리고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아마 이건 중국 현대사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공부하시거나 책에서 보시면 순원, 그러니까 손문이잖아요. 국부로 불리던 손문이 국민당이 손문이 죽고 나서 좌파 우파로 크게 나누었어요. 그 중에 좌파 공산당과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은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중국 공산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순원의 부인인 숭칭링, 송경령이죠. 송경령 여사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손닿을 때도 따라가지 않고 중국 본토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맡고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국가 부주석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식상 중국은 다당제 국가를 표방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인 선전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이당시구, 한자 아시는 분들은 뜻이 이해 쉬우시죠? 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이념하에 당국체제. 이걸 정치학 용어로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인데요. 정당이 국가를 영도한다 또는 정당 체제가 국가를 앞서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공자학원이 왜 문제인지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당 시국이라는 건 1920년대 소련 공산당, 1930년대 중국 국민당, 지금 대만으로 갔죠. 사례처럼 통일 전선을 통하여 유일한 정당으로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레닌이 말한 민주집중대 그런 원리도 나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크게 되겠는데요. 보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각에 해당하는 게 국무원이고요. 국무원, 산하의 외교부, 상무부 등등 있는데 공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군사를 하는 군사위원회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인대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고 그러잖아요. CCTV 화면인데 혹시 CCTV 보실 때 시진핑 주석 소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면 당 국가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국가 체제보다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CCTV에서 시진핑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중공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위 주석 하면 중공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여기서만 봐도 중국 공산당이 국가 시스템보다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공자학원은 아까 말했듯이 그 중국의 시스템 중에 행정을 담당하는 게 국무원이거든요. 국무원의 여러 부서 중에 교육부가 있고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도 국가한판이라고, 줄여서 국가한판이라고 하는데요. 국가한판이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서 전 세계 공자학원을 총괄하는 공자학원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약 540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봉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04년도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있는 나라는 원래 미국이었고요. 원래 제일 많을 때 110개, 현재 많이 폐쇄돼서 75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인구나 영토 대비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나 영토 대비 세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입니다. 조금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보면 저기 국가 한판이라고요. 고자 한판 그래가지고 한자 병어로 한판이라고 쓰고요. 저 공자학원 총부 본부 건물입니다. 공자학원 관련 기사에서 저 건물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재봉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전 국가적 사업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교육부 산하에 국가 한판을 설립해가지고 공자학원 운영하는데 교육부뿐만 아니라 재정부, 상무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문화여유부, 한국지만 문화관광부 정도 되겠죠. 국가신문출판총서 이건 한국에는 없는데 이제 국가 단위의 출판물을 총괄하는 조직이에요. 그다음 국가언어공작위원회, 한국지만 국어원 정도 되겠죠. 등 총 12개 부처가 공자학원을 운영한 국가 한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공자학원 사업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일종의 방증이죠. 그래서 보면 이건 2017년 자료인데 지금 현재 보면 540개 정도 전 세계에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위동도 안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자학원이 하나씩 두씩 폐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 등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도 설명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과 공자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휘하에 중국 중앙위원회가 있고 공무원 행정부가 있는데 여러 조직이 있고 있죠.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은 공식 기구가 대사관, 총영사관, 각국 문화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도 세종학당 운영하지만 민주자유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데올로기 선전이나 체제 선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자학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다. 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적 구성을 보면 공자학원과 중국 공산당의 아주 유착 관계가 천천히 나오는데요. 이분의 류엠둥이라고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중국 여성 정치인 중에 부총리에 오른 분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이 부총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2004년도에 공자학원이 한국에 처음 생겼다고 했잖아요. 공자학원 설립 시에 그러니까 공자학원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한반 공자학원 총부 이사회 주석, 한국 치면 이사장이죠. 당시 직함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장.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영도한 상태에서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총괄하는 부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산하에도 부가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에서 무슨 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무원에 외교부가 있으면 공산당에는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당이 국가를 영도하기 때문에 당의 부장은 국무원의 부장보다 한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 통상 부총리급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국무원, 즉 내각에서는 교육, 과학을 담당하는 부총리였고요. 중국 국가한반 공자학원 총부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쭉 장기 집권을 하시다가 또 다른 여성 정치인 순춘란이 붙는데요. 2016년도에 말 그대로 바톤 터치를 했어요. 당에서도 통일전선공사부장 자리를 물려받고 내각에서도 공무원에서도 부총리, 교육과학 담당 부총리를 받고 중국 국가안방 공사학원 총부 이사장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적 구성만 봐도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공자학원 운영을 총괄한다는 자체의 의미를 유추해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면 또 정확하게 하시는 게 리창춘이라고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공자학원은 중국 해외 전선 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왕후닝이라고 프랑대학 교수 출신이 하고 있는데 이데올로그라고 하잖아요. 공산당의 사상을 설계하고 이론을 제시하는 분.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 리창춘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사상을 만든 이데올로그가
공작원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해외 전선 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정확히 이게 언론에다 워딩이 있고 기록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공작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단 국가가 통일하면 남북한 통일 정도 의미를 이해하지만 공산당의 통일이란 그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시키는 거고 적을 타도하는 게 통일이에요. 대내적으로는. 그래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레닌이 혁명 전략 전술로서 통일 전략, 통일 공작했던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가나 중산층 지식인들을 타도하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국토 완정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할 완자에 정리할 정자. 중국 같은 경우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 내전을 통해서 분단돼가지고 여전 대만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반환됐지만 홍콩, 마카오가 영국과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중국이 강제 누르고 있지만 티베트라든지 신장 미구르 같은 경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찍어 누르고 중국의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통일 전선 공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주 좁은 의미예요. 영토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큰 의미의 통일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를 공산화, 뭐 약간 허황되게 들리겠지만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근데 그건 사실 잘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각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최소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고 호의적인 정책을 펴게 하는 정도 또는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국의 통일 전선 공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람들을 통일하면 남북한 통일만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통일 전선 공작은 아까 이재봉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설계사로 불리던 덩 샤오핑 같은 경우 제시를 했어요. 중국 아직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도광양해하고 힘을 기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꼭 집어 말했어요. 최소 50년, 최소 100년은 대적하지 말라. 힘을 길러서 내실을 기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조가 좀 지켜지고 후진타오 주석, 전임 주석 때만 하더라도 화평 굴기였잖아요. 서서히 힘을 보여주다가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중국몽 뭐 1대1로 하면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전, 통일 전선 공작도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 통일 전선 공작에 중국을 마오쩌둥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쉽게 공산당의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산당의 적을 공격하는 거다. 이게 해외 통일 전선, 해외에 난 통일 전선 공작의 핵심을 마오쩌둥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진핑의 중국 모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실제 화면인데 신시대 중국 특세 사회주의를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면은 팍스 뭐 차이니즈 물론 팍스 보면 팍스 로마나 뭐 그렇게 시작하고 팍스 뭐 브리티시 팍스 아메리카나 그 패권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에 뒀던 쭉 계보가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지지를 개편하겠다. 근데 뭐냐면 중국은 예로부터 봉건 질서를 중시했잖아요. 중국은 천자국이고 남은 제후국이고 산에 비유하자면 자기들은 메인 주공이고 나머지는 격가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봉건 왕조 시기의 조공 실세를 통해 세계 중심 역할을 하겠고 전통 중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몽의 지금 사업한 게 1대1로 프로젝트잖아요. 1대1로 프로젝트와 공작은 어떤 관계냐면 중국몽을 구현하는 양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드파워,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구현하는 게 1대1로 사업이라면 소프트파워 내지 샤프파워. 그래서 여기 샤프파워 개념이 나오는데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의했던 게 조지 나이 교수잖아요. 뭐 문화적인 힘, 제도의 힘, 그래서 진실 또는 사실에 기반해서 약간의 과장이 있으실 정 매력을 발산하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 뭐 연성 권력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소프트파워라면
샤프 파워가 문제. 샤프 파워는 소프트 파워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기만, 거짓, 그다음에 선동,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샤프 파워 같은 거.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쟁, 체제 전쟁 그런 걸 했던 거. 그러니까 샤프 파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소프트 파워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는 게 샤프 파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몽이랑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크게 전략이 제시인데 하나는 하드 파워 전략, 1대1로 전략이 있는 것이고 하나 샤프 파워 전략. 대표적으로 한 게 공자학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진핑이 중국몽과 공자학원인데 아까 영상에도 나오던 했는데 공자학원 현판식에 집합한 거고요. 실제 1대1로 프로젝트, 하드 파워죠.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공자학원이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두 개 양대축은 공자학원과 1대1로 전략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샤프 파워의 종이를 나오는데 이건 이코노미스트 영국 잡지에서 커버 스토리를 다룬 건데 회의와 협박, 교만,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비밀리에 상대국의 정치, 정보, 환경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뭐 중국이 뭐 우마오당, 그러니까 제일 우마오가 뭐냐면 숫자 5에다가 마오가 그게 가장 작은 돈 단위거든요. 그냥 한국 치면 뭐 5점 뭐 예를 뭐 주면 뭐 댓글 하나 달아준데도 우마오당을 했는데 중국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누리꾼들이 한국의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샤프 파워 전략인데 대표적으로 공자학원은 드러내놓고 샤프 파워 전략을 펼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해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1대1로 정책, 1대1로 프로젝트랑 공자학원을 연계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죠. 국가가 하는 정책에 보면 효과성을 하는 건데 효과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들여가서 어떤 정책을 폈는데 효과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짜리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1억 2천만 원짜리 효과가 있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데 크게 보면 정책을 평가하는데 그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세분화하면 더 많겠지만 하나는 가시적 정책, 눈에 보이는 정책.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철로를 놓는다든지 가시적인 정책이 있고요. 하나는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 대표적인 건데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이에요. 근데 정책의 효과성 또는 정책을 평가할 때 보면은 앞에 거는 평가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항을 하나 건설했을 때 그 효과는 비용 편입 분석이 비교적 쉬워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정책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책 같은 경우는 효과를 가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교육이나 의료 같은 정책에서 정책학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요. 국가가 재정적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교육이나 의료에도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의 평가는 힘들지만 그만큼 파급 효과는 크다고 보는 게 교육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외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모든 설립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파급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평가는 하겠지만 굉장히 크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학원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가 말합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아마 서양 쪽인 캐나다인 것 같은데 공자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 저희도 보고서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유물론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친중, 중국에 친화적으로 하고 덧붙여서 반미, 미국에 반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 교재, 그다음에 학습 자료, 심지어 뭐 노래라든지 다 담아가지고 은연중에 공자학원 교재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할지 솔직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계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자학원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우리는 뭐 한국은 뭐 예산이 있으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뭐 도로를 하나 놔준다든지 뭐 다리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런 거 당장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덜 위험하잖아요. 이 효과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공자학원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가늠하기 힘들고 얼마만큼 파장이 클지 예측하기 힘들니까 우리가 더 위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모 대학교인데 신입 교사들이 다 공자학원과 연계해가지고 중국과 친중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이분들 대부분 연수 비용 상당수를 다 공자학원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중국 가서 뭐 연수를 명목을 한 뭐 유람을 하고 여행도 하고 계속 받고 하다 보면 친중적인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돈 주고 관심 가져주고 잘해준 사람한테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받은 학교 중국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실까? 생각해 보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타워즈 시리즈 혹시 다 보셨나요? 보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잖아요. 근데 저도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보고 나서 이게 왜 보이지 않는 위험일까? 가오긴 했어요. 근데 3편을 보고 나서 알았죠. 3편을 보면 CG 복수라고 해가지고 스타워즈에 보면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겼던 사람들이 본색을 다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악의 기운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그래서 보면 아나키 스카이워커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 악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스베이다가 되는 것이고요. 펠버틴이라고 거기 공화국 의장이었잖아요. 그냥 굉장히 선량한 정치가 그다음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제국의 황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공자학원에 항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위크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시진핑의 비밀 계획, 미국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 계획인데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탐사 저널리즘 그러니까 친중 보도를 했어요. 기자들이 전사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친중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아니면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관들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약 600개. 그러니까 언론사니까 강제 조사권,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발로 뛰어가지고 또는 인터넷 뒤져가 조사를 하는데 미국 내에 중국 관련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스파이 기관이 공자학원을 제외하고도 약 600개가 있다는 것. 대부분이 유학생회, 미중 우호협회 등등 아니면 미중 친선협회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이름 포장된 단체가 약 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학원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상대방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차이니즈 샤프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선에 서 있는 게 공자학원이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할 때 이 시진핑이 왜 이런 모습을 한 커버 스토리에 이런 사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과 스타워즈의 다스 시디어스 황제죠. 비슷한 거예요. 악의 모습이. 그래서 보면 이재봉 교수님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점점 친중화시키고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하는데 공자학원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재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친중적이고 아니면 미국에 반대한다든지 은연중에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많이 배출되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학생이지만 10년, 20년 뒤에 한국의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외교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도 이 순간 공자학원에서 이상한 공산주의 찬양을 하고 공자는 비하하고 그 다음에 친중적인 관점을 주입하는 고요제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학원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자학원을 전 세계에서 개출한 이유가 스파이 기관이라는 것이거든요. 스파이도 보면 크게 봤을 때는 007 영화처럼 실질적으로 정보를 훔치고 그런 스파이들이 있어요. 군사 스파이도 있고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가 구속된 적도 있죠. 차라리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당장 파급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영역이니까.
한국 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등 해서 정보기관이 항상 그분들을 주시하고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고 경우 때는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자학원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실체를 밝혀보고 있지만 공자학원 내에서 어떻게 엄밀하게 중국에 유리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고요. 가랑비에 옷젖는다처럼 서서히 한국을 물들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데 공자상한테서 오성홍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게 한국 학생들도 중국 가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서히 중국에 세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자학원에 대해서 앞에 이재복 교수님께서 공자학원 보고서에 대해서 해줬고 저는 좀 보충해서 공자학원에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좀 극단적인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베이징 대학 강연했을 때 작은 나라 없죠. 근데 공자학원부터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렇게 물들었어.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위 관료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뒤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자학원은 정말 위험하고 폐쇄해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포디움 이쪽으로 좀 밀어주실래요? 네. 포디움. 네. 그다음에 이재봉 교수님 앞으로 좀. 네. 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퀴즈. 중국에 민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민간 기업이 있나?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몰라요. 중국은 민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유명한 그 게임을 쥐락펴락하는 텐센트, 또 마윈이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 또 화웨이, 이거 다 중국 공산당 소유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란딩 카지노 아세요? 란딩 카지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에는 민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족 관병인들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계모임 한다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당의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조선족 교인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회마다 중국의 선교사들 파견하잖아요. 그 선교사 이름, 인적사항, 주소 파악해가지고 당에 보고한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민간이 없어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집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공산당은 공자학원 포함해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수가 얼마나 깊숙이 넓게 퍼져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발제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손 드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소속 있으시면 소속까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릴 때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연구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 연구진들 여기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네. 워낙 발전을 포괄적으로 깊숙이 하셔가지고 질문이 있을까 싶은데. 없으세요? 예. 우리 이경자 대표님. 네, 저희가 진짜 공자학원이 중국어 배우기에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이번에 미국을 통해서 공자학원을 폐쇄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중국에서 저렇게 폐쇄할 정도면 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보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연구를 깊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금 오늘 발표를 보니까 각 그 나라에서 이 공자학원이 폐쇄된 게 거의 2014년쯤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이제 나라마다 말을 했는데 미국도 올해 안에 있는 걸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바탕이 됐네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작원이 폐쇄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 50이라고 보시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상황하고 또 유럽 상황하고 한국 상황이 다른데 제가 발표할 때 맨 앞에 그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종중 정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집권 과정서부터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유지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부패 공동체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대학이 폐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고요.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힘이 약화되고 그런 힘으로다가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굉장히 받을 테고 그런 힘으로 이제 공작원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시고 대학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떠하냐? 아까 정경인 국회의원 같은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좌우 정치인, 여야 정치인이 전부 포섭 대상이고 많은 부분이 친중화돼 있고 정중화돼 있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도권 내에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변인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배 차장님. 네,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뭐 공작원 퇴출 문제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같은 나라야 뭐 어차피 중국보다 이제 국력이라든지 이런 게 압도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좀 그 중소 규모 국가 아니면 뭐 강소국이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중견국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컨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그 공작원을 퇴출시켰을 적에 중국 정부가 이제 해당 대학에 대해서 혹은 해당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다 보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뭐 노르웨이에서 그 유시아호한테 노벨 평화상을 줬을 적에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다양한 그 보복을 가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그 대학이나 혹은 그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그 공작원 퇴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발했는지 혹은 어떤 보복 같은 게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작원이 가장 먼저 퇴출됐던 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보복한 수단으로 공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공작원이 가장 먼저 퇴출된 나라는 캐나다이고요. 캐나다가 하여튼 온타리오 주에서 교육위원회 한국교육청에서 공작원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퇴출했습니다. 공작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 어떤 식으로 보복을 했냐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중국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는 공작원 스파이 기관이라 나가라에 대해서 극극 부인했습니다. 절대 스파이 기관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작원이 퇴출됨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다 끊어진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공작원을 외국 정부 개인 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로비가 이제 합법화된 나라다 보니까 합법적인 로비 회사로 등록을 하거나 로비 단체로 등록하게 되면은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수입 지출 내역, 재정 내용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서 국무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했던 말은 외교적인 수단인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미국 정부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제가 말씀을 조금 보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이은지 대표 하시겠어요? 네. 한 대표님, 이은지 대표님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나 이쪽에 나와 있는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작하고는 존속돼야 된다.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압력을 굉장히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름에도 보셨겠지만 이쪽에 공작학원 반대 시위가 있으면 이쪽에는 그 뭐라고 그러지? 찬 존재해야 된다는 시위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크죠.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이건 공작학원은 아닌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사실 그런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보충하십시오. 네,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건데 그 공작원을 추방하는 해당 대학이 입는 최대 타격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안 보내줘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로 인해서 얻는 재정 수입이 굉장히 컸었죠. 비중이. 첫째는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수입 관세를 뭐 200% 올린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도 뭐 보도가 된 것처럼 호주 정부가 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짜여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중국 경제는 무너질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이 경제적인 이런 뭐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중국 공산당을 퇴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상이고 혹시 이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질문 좀 조금 이따. 예, 죄송합니다. 저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통역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얀 국가에 대해서 파이낸스 재정 부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재정적 손해. 그래서 아까 그 칼베스 제가 동영상 아마 제 영상에 보셨을 건데 그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신탁관리 도덕적 의무라든지 서구 사회는 이미 그 중국 재판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그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거래 중단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손해와 이익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세계에서 최고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아까 칼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지금 중국과는 거래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EP를 들어가야 되고 그린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전문가의 당연한 리서치 결과인 겁니다. 그게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요. 다음에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이거 패널 마이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페마이크 박승종 기자입니다. 그 소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좌익 진영에서 많은 이제 거리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실제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걸 수집하신 적이 있는지, 또 여기에 또 중국 대사관과 공자학원이 또 깊이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뭐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최 기자님 하시는 작년에 제가 그 신동아에 글로 썼는데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내 내던 벽이나 벽보 훼손하고 했던 게 있었고 폭력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중에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당이라 그러죠. 비율 얼마나 될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찾다가 하나 찾는데 약 75%라는 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중국 공산당. 대부분은 학생들이 좀 젊기 때문에 이제 석박사 과정 나이 좀 있는 학생들은 공산당원이고요. 학부 과정 학생 정도는 다 20대이기 때문에 공청당이죠. 근데 공청당에 있다 중국 돌아가면 공산당이 하는 것이고요. 중국 대사관과 유착 관계가 나왔던 거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봉송 사건 때 중국 유학생 폭력 시위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각 지역에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버스까지 빌려가지고 동원해라 그랬던 그 지령
같은 게 내려갔을 때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다 공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의 그 폭력 시위 현장, 폭력 뭐 시위라고 할까요? 그 폭력 현장에 당시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이 있죠. 보통 대교 계급, 한국 치면 대령이랑 중장교로 되는 현직 장교인데 대교 계급이 이제 군복은 안 입었지만 있었다. 그리고 유학생 네트워크를 동원해 같이 지시했다는 거, 물증 같은 거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에도 이렇게 중국 촛불 유학생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를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그 보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 말씀드린 말씀해 것처럼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예. 잠깐만요. 제가 그 중국에는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여기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7만 명인데 걔네들 다 당의 지위를 받습니다. 예, 선생님 성함이라고 소속. 네, 노승규입니다. 오늘 이 발표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학원 유치할 때 교육기관에서 좀 이렇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검증하고 또는 보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게 침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현대 정부와 좀 관계 있습니다만 정부가 약간 좌파적인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그걸 갖다 놔두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현재 추방하지 않고.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건 제가 답하고 두 번째 건 네. 이재명 교수님께. 네. 첫 번째 거 제가 이번에 이 보고서 쓰면서 그 교육부에 그 전화를 여러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봉자학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는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 각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다. 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그 질문이 지금 좌파 정부니까 우파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공자학원은 2004년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지속이 됐기 때문에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이제 큰 맹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발표 때 말씀을 드릴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학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다문화 교육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그러니까 자유주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 체제인데 거기에 교묘하게 침투돼서 공산당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파 정부에서도 거기까지 손을 쓸 여력이 없었고요. 정부가 굉장히 심한 거는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스스로 종중화되는 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게 어렸을 때는 주사파, 나이 들어서는 정중이 돼버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제 집권한 세력들이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죠. 두 번째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좌파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해도 변호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체됐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어렸을 때 왜곡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사상이라든지 이영희의 이상과 우성이라든지 전환시대의 논리 보면은 중국의 학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빼고 그냥 무조건 중국 모택동을 미화했거든요. 월남을 미화했고 베트공을 미화했고 그런 교육을 받다가 집권을 그냥 어느덧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체사상파가 어느덧 갈아탄 거죠. 중국으로다. 같이 부패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세 가지가 부족한데 양심이 부족한 게 사람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갖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주권이나 이익을 갖다가 외국에 넘기거나 중국에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 500년이고 몇천 년 동안 중국에 엄청난 우리가
그 피해를 받아왔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처녀들이 끌려가고 귀를 잘라서 갖다 바치고 자루로다 이런 게 불과 몇백 년 전 일인데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만 취하면은 뭐 어떻게든 된다. 중국 백신을 들여다가 우리 국민들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히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서 그 월세를 내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한테 월세를 내고 살든 뭐 원전이 넘어가든 반도체가 넘어가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임기 기간에. 이런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하고는 더 날개를 다른 거죠. 이런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 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재봉 교수님과 최창근 기자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2월 초하루 날 대전에서 오피니언 리더들 모시고 공자학원 추방을 위해서 대전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CUCAI 그 대전 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CUCAI 대전의 사무국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황명희 국장님 잠깐만 얘기해. 우리 황 국장님이 그 사무국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CUCAI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저기 소식을 좀 전파해 주시고 사실은 서울에도 이걸 각 지구별로 이걸 계속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랑 부산, 인천, 세종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공사학원 관련된 영화 상영회 또는 그 세미나를 하자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2시간 45분에 걸쳐서 2시간 45분에 걸쳐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보호드릴 게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